밤바람이 기분 좋게 창가를 스치우던 지난 7월 10일 저녁. 왜 그랬어요? 여자 목소리도 있어요. 왜 그러는데? 그 시각 고단했던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막 도착했던 정 씨에게도 비명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차 대고 창문 닫고 나오는데 위에서 막 비명소리가 나더라고. 무지개 세지니까 많은 생각을 했죠. 좀 이상한데 아빠 이러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느낀 건 김 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일이 일어나 그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팍팍팍 튀어나온 거야. 비명소리를 쫓아 올라간 계단. 곧이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확 차박기가 있어요, 이래야. 그 아가씨가 혹 차박기 가지고 벌거 이래 피칠이 되어가 있던 거죠. 4층과 5층 사이 계단 구석에 쓰러져 있던 여성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31살의 임 씨였습니다. 9배 찔렸는데 저혈량성 쇼크하고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한 거로 좀 날카로운 그런 도구를 사용했다. 손 같은 부위도 이제 신경 부위까지 방어흔에 다 이렇게 손상될 정도로 날카로운 물체에 찔렸다. 누군가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해 임 씨의 가슴과 어깨, 팔, 다리 등을 무참히 공격한 겁니다. 곧이어 관할경찰서 형사들의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 가방이 방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현관문 앞에 딱 이렇게 그대로 놓여 있으니까 이건 메고 나가다가 그렇게 당한 것 같은데. 피해자 곁에서 발견되어야 자연스러울 피 묻은 가방이 그녀의 집안 신발장 부근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하고 피해자하고 두 명이서 살고 있는데 피해자 아버지가 조금 태어난 상태에서 그 가방을 피해자 아버지가 옮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었죠. 집안으로 옮겨진 피 묻은 가방 안에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로 그녀와 마지막까지 통화했던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그런데 그 남자는 채팅 사이트에서 이 여자하고 만나서 즉석 만남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뭐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냥 돌아갔다. 사건 당시 주차장 쪽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서 있었던 주민 정 씨는 잊지 못할 장면 하나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었거든요. 올라가는데 이게 좀 불이 탁탁해지지 않게 내려오는데 사람이 하나 내려오더라고요. 젊은 남자였는데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려왔어요. 분홍색 티셔츠 입고 있었고 그로스 빼고 귀에 이어폰도 끼고 있었고 저를 보고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 근데 그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갔어요. 저도 이 길을 오래 산 게 아니라서 그 사람이 동네 주민인 줄 알았죠 처음에. 올라갔더만 뭐 사람이 뭐 맞았네, 피를 많이 흘리네 이래 얘기를 해서 아까 그 남자 이상하다. 급하게 다시 주차장 쪽으로 뛰어내려가 봤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는 겁니다. 사건 직후 피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범행 현장을 훼손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용의 선상에 오른 아버지. 피해자와 마지막 순간까지 전화 통화를 했던 남자. 그리고 끔찍한 비명 소리 후 사건 현장에서 목격된 정체불명의 남자까지. 한 명의 피해자와 세 명의 용의자.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첫 번째로 주목한 건 현장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이었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자, 둘 사이에 격렬했던 순간은 사건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혈흔은 최초 공격 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시작해 4층 문 앞을 지나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까지 아래에서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었던 5층 집에서부터 범행이 시작이 됐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겨져 있던 번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직전까지 한 번호의 남성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던 피해자 임씨. 그녀가 만나기로 했던 친구는 대체 누구였을까? 우린 수소문 끝에 전화번호의 주인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좀 어떻게 알게 되셨던 거예요? 그 채팅 사이트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연락처도 남겼던 건가요? 예 서로 이제 주고 받았지. 그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임씨를 처음 알게 됐다는 남자.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저녁 9시경. 약속 장소는 임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목소리가 좋았는데 도착하고 나서 목소리가 아주 안 좋았었거든요. 제 느낌에. 9시 9분 내려가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임씨와의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문자를 한 5분, 10분 기다렸나? 전화도 안 받고 문자 해도 뭐 답도 없고. 도착 후 30여 분간을 기다렸지만 전화도 문자에도 답이 없어 그냥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사망했다고. 원장 알고 있으라면서 어딥니까 거기가. 내가 갈게요 이래 했지. 채팅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건 현장에서 목격된 분홍 옷의 남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목격자가 본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가 찍혔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CCTV가 확인이 된 겁니다. 분홍색 상의에 크로스백을 맨 남자는 범행 현장인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인근 또 다른 CCTV에서도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확인된 CCTV를 토대로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그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자가 피해자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타고 온 버스를 찾기 위해 범행이 일어났던 밤 9시 전후인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 이 정류장을 지나간 모든 버스들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의자가 탔던 버스를 찾아내게 됩니다. 사건이 있었던 7월 10일 저녁 8시 45분 분홍색 상의에 크로스백을 맨 용의자가 버스에 오릅니다. 그 어느 CCTV보다도 선명하게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20여 분 후인 9시 5분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내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범행 시간과도 일치합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버스를 탔던 정류장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추적 끝에 남자의 모습을 찾아냅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CCTV에서 확인했습니다. 내나 버스를 내려서 이 방향으로 가다가 마지막 이제 블록에서 딱 그 다음 블록에서는 CCTV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목길 안쪽에 보니까 미니텔이 한 곳이 있어가지고 사건 발생 6일 만인 7월 16일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됩니다.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던 남자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으로 와 그녀의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6일간 그녀를 지켜보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범행에 쓰였던 흉기는 피 묻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올해 나이 31살의 박 씨였습니다. 그가
그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배신을 때린다, 뭐 홍어다, 뭐 그런 단어에 상당히 거부감을 인간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직업도 친구도 없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곤 했다는 피의자 박 씨. 로그인을 하면 그의 눈앞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의 주 활동 무대이자 주로 익명으로 정치 사회에 관한 얘기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이곳 게시판엔 유독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비너스라는 닉네임의 여성 임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계 내에서 여자 유저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자 유저들에 대한 그 반응들이 아마 좀 안에서는 약간 있었던 모양이에요. 게시판의 특성상 여성 유저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곳에서 비너스의 존재는 모두의 관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손수 그려올린 게시판 유저들의 그림 속에도 비너스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사람 사이에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고소라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익명 게시판에 만난 닉네임 외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두 사람과 게시판 활동을 같이 하면서 비교적 가깝게 지냈다는 유저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두 사람의 관계는 바로 피해자 임 씨에 대한 박 씨의 호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 좋아하는 여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러는 식으로 약간 자신의 감정을 어필하는 것이 좀 서툴렀다. 등장하고 나서부터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했어요. 성희롱적인 발언을. 박 씨에겐 호감의 표시였을지 몰라도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과격한 표현들이 몇 달에 걸쳐 계속 이어지면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임 씨가 고소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의 두 사람의 갈등이 고소라는 현실의 문제로 이어지자 박 씨는 이에 사과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네, 바로 이쪽에다가 이 창문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보통의 사과가 아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패러디한 사과문을 임 씨가 사는 부산의 관할경찰서 앞까지 찾아와 붙이고 사진까지 찍어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 씨는 낯선 남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 기사 같은 기사 자주 보는데 거기 댓글을 누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부산에 사는 그 여자분의 신상 정보까지 다 올려버린 거예요. 닉네임이 아닌 자신의 진짜 이름을 검색창에 치자 믿지 못할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활동했던 게시판을 비롯해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버젓이 공개돼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고 빠르게 퍼질 수 있는 SNS에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캐내고 악의적으로 유포한 이는 다름 아닌 박 씨였습니다. 임 씨는 박 씨를 즉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둘 사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걸로 보입니다. 박 씨에게 비너스, 임 씨는 이제 더 이상 게시판에서만 볼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금요일 광주에 살던 박 씨는 임 씨가 있는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임 씨의 집에서 20여 분 정도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습니다. 이곳에서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임 씨가 자주 가는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한밤의 로그인과 함께 그는 숙소를 나갈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흉기 그리고 이어폰을 가방에 담습니다. 그녀가 로그인을 하면 잠시 후 외출한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사전 답사를 통해 임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미 완벽히 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씨는 온라인 밖 현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너스 임 씨와 마주하게 됩니다.